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는 지난 6월 중국 TCL과 자본 업무 제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중국과 손을 잡은 건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정부 계열 펀드까지 투자하고 있는 JOLED가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중국과 손을 잡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었던 LCD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얼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와 LCD, LNG 선박 시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일본 OLED 디스플레이 시장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넘어 말도 안 되는 특허 소송까지 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OLED 평판을 깎아내리며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잘 나갈수록 일본과 중국은 더티 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질투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더티 플레이를 해도 과연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이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LCD 부분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밀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LCD 패널을 사용하던 애플은 일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최근 애플마저 OLED 대열에 합류하면서 LCD 공급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이폰 전 기종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 일본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옛날 옛적 일본 TV가 잘 나갔을 때는 일본 LCD가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뛰어난 기술인 OLED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가 OLED 개발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인 중국에게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으로 일찍이 넘어갔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대세화를 굳히고 있고요. 삼성은 OLED에 멈추지 않고 QLED를 넘어 QD 디스플레이와 QNED를 준비하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OLED를 만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등에 업고 TV 산업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8K UHD TV보다 100배 더 선명한 QLED 기술까지 개발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삼성 QLED 8K TV가 최고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위기와는 반대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경제 전반 자체가 크나큰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230조 엔에 달하는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나라의 빚도 많은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심할 경우 일본 국채 가치가 급락해 일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부실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실 기업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급증해 왔는데요. 작년만 해도 90개 정도가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젠 일본의 대기업까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산을 매각했고 무인양품은 파산,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도 일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자꾸만 나빠질수록 일본 정부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굳이 한국을 향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벌여 노재팬 운동을 벌어지게 해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했고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만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경제만을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떠나라는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열려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아베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개막을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 여론은 아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죠. 경제 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어쩔 줄 모르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했습니다. K-방역을 통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그린 뉴딜,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세계 공장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은 지금 첨단 기술 특허 건수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미래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고요. 한국의 경제력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순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신가요? LG전자의 첫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 벨벳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33% 정도 늘어서 7월 하루 평균 판매량이 2,000대나 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직접 벨벳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체감비가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들의 입소문 덕분이었던 거죠. LG는 꾸준히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전자식 마스크를 기증했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된 LG의 선행은 올해만 5건이나 됩니다. 이런 LG에 감히 도발해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샤오미는 이 스마트폰이 벨벳폰과 같은 성능이지만 가격은 반값에 출시됐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중국 핸드폰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16%, 그리고 나머지 외산폰은 다 합쳐도 1%가 안 되거든요. 샤오미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이고 가전제품을 발판 삼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작전인데요. 하지만 LG는 가전제품 분야마저도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을 도발하는 중국 기업들. 과연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꺾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IT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내에서 자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95.3%를 달성했죠. 하지만 외국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분쟁으로 화웨이와 ZTE는 미국에서 퇴출되는 분위기고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했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마저도 화웨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영국은 5G에서 화웨이 제외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반대로 삼성에는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고요. 게다가 영국의 환경장관은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최고라는 말까지 남겨서 중국 업체들의 자리가 유럽에서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인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까지도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국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퀄컴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퀄컴이 삼성의 주력 제품 생산을 맡기면서 삼성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죠. 이렇게 삼성과 퀄컴의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수많은 세력들이 한국 5G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했고 IT 관련 인프라까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T 굴기가 있어도 결국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 이제 신소재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더 작고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초저 유전율 절연체를 개발했고요.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얇은 고글절 투명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은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고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핀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강도 모두 높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그동안 꿈의 소재라고 불렸는데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더뎠던 그래핀 대량 생산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한국은 2011년까지 그래핀 관련 특허 취득수가 가장 많았고 지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그래핀의 국제표준과 관련된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이젠 그래핀 대량 생산까지 해내면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신소재 그래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도 한국이 20년 내 그래핀 중요 국가로 부상해 신소재 분야에서 앞서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한국행에 올랐는데요. 미국의 듀폰과 램리서치, 독일 머크,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뿐만 아니라 일본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체계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언택트 서비스를 앞세워 GVC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서는 적극적 외자 유치와 인수합병 추진, 한국을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각인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죠. 여러분도 한국이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초 산업인 소부장부터 반도체, 스마트폰, 5G 같은 첨단 산업까지 모두 다른 나라를 선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 심해지면서 중국에선 그동안 미국을 잘못 봤다는 반성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의 중심에 있는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이슈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분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둘째, 미국의 수법이 생각보다 악독했으며, 셋째, 그런데도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넷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믿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모두 중국 기업 화웨이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보복하겠다는 경고 신호를 날렸죠. 자신들이 그간 해왔던 행동들을 반성하기보단 오히려 복수를 통해 힘으로 제압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중국은 도움이 절실해졌고 아군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방제 및 경제 지원을 앞세워 중앙아시아와 한국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대체 중국은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된 걸까요?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으로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봤는지 알 수 있게 된 계기였죠. 게다가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중국해 같은 주변국들도 무시하며 꾸준히 깡패짓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주변국과 부딪힐수록 한국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 제품이 밀려나면서 한국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 IT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 IT 굴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컸던 데다가 중국의 자책골까지 이어지면서 한국만 전 세계 1위를 더 견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중국에게 날을 세우고 거리를 두자 중국은 이제 와서 한국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화웨이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반도체의 위탁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화웨이의 AP칩과 통합칩을 위탁 생산하던 TSMC가 미국의 제재를 빌미로 화웨이의 위탁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많이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삼성이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준다면 삼성과 경쟁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삼성은 화웨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섣불리 중국을 도와줬다가 다른 시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결국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중국은 이 결과를 두고 미국 편을 들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적으로 보복하겠다고 말하진 않았죠.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한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면 미국은 뭐든 돕겠다며 함께 반중 전선에 동참하자고 호소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내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려고 했는데요.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겼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 트럼프에게 주한미군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한국을 잃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요. 특히나 한국보다 일본과 더 친한 모습을 보였던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마저도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건 멍청한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IT 굴기를 위해 한국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해양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대륙으로는 세계 강대국이라 불리는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반도인 만큼 교량 역할을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중국과 미국,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량을 달성했을 정도로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 영토는 세계 3위입니다. 경제 영토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GDP 총합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제 영토는 일본보다 3.4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까지 진행 중이어서 한국의 경제 영토는 앞으로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 규모까지 있으니 중국과 미국은 서로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과거 우리 선조들도 해양을 통한 무역과 외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고구려 장수왕 시절엔 해양 진출과 외교를 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는데요. 결국 고구려는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까지 전투, 외교, 무역을 병행하는 동아시아 4강 체제를 이뤄냈습니다. 고려도 해양력을 강화하면서 부와 문화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중국 각지와 무역하는 건 물론이고요.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라비아까지 간접 무역을 펼치며 국가 경제를 키워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지구촌의 중심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도 탈일본화를 통해 극복하며 오히려 첨단 산업과 소부장의 허브로 탈바꿈하게 됐죠. 또 K-팝을 선두로 K-컬처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이젠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만 나오는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을 받았을 정도로 한국은 소프트 파워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때일수록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국격을 잃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을 잘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과거 선조들이 그랬듯 최대한 국익을 더 높이고 더 강한 국력을 얻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